전에 와이프가 친구들하고 베트남을 4박 5일 가자고 하는데 갈까 말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가라고. 이유는 뭐예요? 싸돌아다니냐. 뭐 얘기할 거, 왜냐면 저는 베트남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뭐 정부 초청으로도 왔었고 공무교육원장 할 때 친구들하고 가보고, 그런데 몇 번 가보니까 베트남, 오늘의 베트남이 경제, 정치, 문화, 사는 스타일 이거 뭔지를 가서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고 보면 아는데 와이프는 한 번도 안 갔거든, 베트남. 그러니까 갔다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안 가면 큰일 날 뻔했다. 가보니까 뭔지 알겠다. 가보니까 머릿속에 뭐밖에 안 들어있냐면 옛날부터 보도된 거나 책으로 돼 있는 월남전, 그 다음번에 뭐 패켄본 옛날 얘기 들어있지 오늘의 베트남이 뭔지 몰라요. 근데 갔다 오더니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싸돌아다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맞는 얘기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바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매력입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목? 네, 대답 세게 하시는 분이 제일 몇 시간 보셨네요. 제 와이프는 뭐 저하고 비교적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아서 다 알아. 요거 끝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말도 하지 마. 그럼 그거만 보고 있는 거야. 송혜교는 관심도 없어요. 송중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도 뭐든지 다 무슨 얘기만 꺼내고 말 꺼내지 말라고 다. 드라마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셜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계속 보고 있더니 이제 또 다른데 뭐 저 재방송하는 거 또 보고 있고, 그러면서 한다서 볼 때마다 가슴이 뛴대. 그때 미치겠다. 제가 여러 번 당해봤어요, 사실 드라마한테. 지금도 생생한 게 누구예요? 송일국 나오는 뭐죠? 저 드라마가 송일국 나오는 드라마 사극. 주몽 할 때 그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 인기 있고 그 드라마는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판타지 사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리얼리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 전투를 하려면 갑옷에 투구를 쓰고 전투를 해야지. 헤어스타일 망가질까봐 딱 벗고서 그냥 분장 멋있게 해가지고 옷도 그냥 끝내주게 입고, 그 칼싸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거의 이건 뭐 무예 춤추듯이 말이죠.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도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드라마 주몽 끝날 때까지는 다 건드리지 마, 내버려 두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일 끝나고 가면 우리 집은 다 문화가 있어요. 밖에 나갔던 식구가 들어오면 현재 복장으로 다 튀어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해주기로 하고 그걸 지켜왔는데 주몽할 때는 다 수첩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얘기가 저 부탁이 있다고. 당신 방송도 하고 오랫동안 그쪽 잘 아니까 송일국 사인을 좀 구해올 수 있냐고. 그래서 뭐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해와야 된다. 알았다고. 제가 이제 방송국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또 제가 무슨 뭐 한류 이런 정책 자문다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차여차하니 꼭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송일국 주몽에 있는 복장 그대로 해가지고 아예 사인용 브로마이드가 있더라고요. 크게 돼서 멋있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와이프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마무개님 행복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송일국 쫙 해서 딱 해서 포장까지 멋있게 해서 딱 박스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온 거예요. 제대로. 제가 부탁을 아주 간절하게 한 거죠.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와이프 기분 좋겠구나 이러고 갖고 들어갔죠. 가서 와이프를 보라고 했더니 꺼내서 딱 보는 순간에 공중부양을 하더라. 공중부양. 펄펄 뛰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한심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침대맡에 있는 가족 사진을 액자에서 빼고 그 사진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마가 이래서 다 일본 아줌마들이 쫓아다니는 건가? 도대체 이걸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말이지 이거를. 자, 그런데 또 드라마 끝나니까 또 끝이야. 송일국 사진 뺐어. 다시 이제 가족 사진 집어넣고 그 뒤에 이병헌이가 나오니까 다시 또 이병헌이 한테 또 휠이 꽂히더니 요번에 다시 이제 지금 송중에 또 꽂힌 거예요. 일본의 그 아줌마들이 왜 연사함을 따라다니나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갔지만 과거에
근데 더 헷갈리는 건 남편들이 뒷바라지라는 거, 잘 갔다 오라고 한국에. 그리고 또 뭐냐면 저 와이프가 뭐 사달라고 하고 용사맞고 관련돼서 사달라고 하면 그걸 또 사서 갖다 주고 희한하다 했는데 뭔지를 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책도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빵으로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인간이 배만 채우고 어떻게 사냐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도 문제예요. 배가 아픈 것도 골치가 아프지만 가슴이 아픈 것도 사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먹고 살기 진짜 힘들고 가난할 때는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가슴을 채워야 돼요. 가슴. 사람이 뭐냐면 꿈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보면은 정말 기분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바로 지금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매력의 시대, 매력 창조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몇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누구죠? 지금 한국 사람? 나영석 PD, 나 PD. 누구야? 나 PD가 여러분 아실 때 1박 2일, 삼시세끼, 그 다음에 꽃보다 시리즈,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SNS에 누가 올린 걸 봤더니 방송국에 벌어준 돈이 2조 원쯤 벌어줬다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다 대박 난 거예요. 원래 KBS PD였는데 프리로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TVN, CJENM 소속으로 이제 뛰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금방 찾아내던데 보니까 다 남자입니다. 그 어떤 분은 보더니 스티브 잡스 대학교 안 다녔고 6개월 다니다 말았거든 이게. 빌 게이츠 대학교 안 다녔고 저커버그 안 다녔고 저거 뭐 알리바바의 마윈 단인도 많은 동 했고 이거 학력과 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호모 컨버전스인데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면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호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사람. 컨버전스는 뭐냐면 융복합이라는 거예요. 호모 컨버전스는 융복합적 지능을 가진 사람을 호모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면 돼. 한 가지만 알면 돼. 남들이 뭘 하든 관심도 없어. 내 것만 알면 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 모든 것이. 그래서 전체도 봐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전체. 그 다음번에 남들은 뭐 하고 있나? 나는 또 이걸 왜 하나? 내 거하고 다른 사람 거를 연결하면 뭐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아는 것을 융복합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호모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호모 컨버전스인데 나영석 PD가 제가 보니까 왜 떴는지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 방송 한 12년쯤 했는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KBS 제1라디오의 생방송 오늘이라고 퇴근 시간에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가 만 6년, 횟수로 7년을 했고 CBS 유능기의 정보시대, 뭐 서울교통방송, 그 다음에 EBS TV 직업의 세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도 하실 거예요. 저 IMF 때 전국 망한 점포를 신동엽 보고 쫓아다니면서 망한 점포를 뜯어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러브하우스 이런 것들이 나왔죠. 방송을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방송을 할 때는 KBS가 MBC고 최고의 몸값이 누구냐면 기자였습니다. 기자. 그리고 보도본부가 제일 세요. 방송국에. 방송국의 핵심은 보도본부. 보도본부장이 사장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특종이 치고는 특종. 그러니까 세상 돌아다니면서 딱 특종거리 찾아가지고 9시 뉴스에 헤드로 딱 뜨면 그날 여의도에서 한잔 마시는 거죠. 이거 몇 건 하면 올해의 기자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 다 진도 나가고 이런 거죠. 인환 기자. 근데 요새 보니까 몸값이 많이 달라졌어요. 종편이 생겨서 스카웃을 쭉 하는데 보니까 기자보다 PD가 뭐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가 더 붙은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PD를 불러줘요. 왜 그런가를 금방 전 이해를 했죠. 기자에 비해서
PD는 엄청나게 융복합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선 뭐냐면 작품을 기획을 해야 돼.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돼. 캐스팅을 해야 돼. 이 캐스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캐스팅한 사람들을 서로 다 또 한승깔 하는 사람들을 마찰 안 일어나게 잘 또 끌고 가야 돼. 소속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음악도 깔아야 돼. 조명도 있어야 돼. 그 다음 미술적 요소도 있어야 돼. 편집도 해야 돼. 거기다 뭐 PPL도 해야 돼. 광고 집어넣는 것도. 이런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PD 못해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PD 전성시대라는 것도 왜 생겼느냐면 세상이 복잡다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PD 몸값이 뜨릅니다.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오늘 진행하는데 우리 담당 PD가 3명 있어요.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고참 PD가 딸이 마침 중학교 다니는데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맨 스트레스가 뭐냐면 딸이 도대체 뭐 이게 아빠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저한테 와서 딸 상담을 하다가 오늘 우리끼리 이제 방송 끝나고 한잔 마시면서 딸 얘기가 또 나와서 여차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아빠의 그 말하자면 존재감이 너무 약해서 그런데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딸한테 알려줘야 아빠 말이 먹힐 거 아닌가. 그래서 아빠를 제대로 한번 인식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짜고서 나를 잡아서 한번 KBS로 오도록 얘기했어요. 중간에 좀 아빠 회사에 KBS 간다고 얘기하고서 조퇴하고 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끼리 다 짰죠. PD 3명, 엔지니어, 저 진행자, 기타 스텝, 작가, 뭐 꽤 돼요. 또 큰 프로그램이니까. 짜고서 이제 그 PD의 딸이 오니까 이제 정문에서 이제 왔다. 연락이 이제 오자마자 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저까지 다 서서 그 PD 따님 마중하느라고 어서 오세요 딱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냐 김 PD님 목소리만 그냥 전부 김 PD님 왜냐 그 띄워야 되니까 그날 이렇게 해서 탁 해놓고서 이제 PD 의자 옆에 별도 의자 하나 갖다 비고 앉으시라고 자기가. 그리고 옆에 이제 엔지니어 엄청난 장비 놓고 앉아있고 이제 저는 안에 들어가서 방송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뉴스 시간에는 아나운서도 왔다 갔다 하고 너네요 불 들어오면 이제 큐 딱 하면 이제 방송 진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PD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다 우리끼리 짜고서 하고 방송 다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따님 배웅하느라고 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제 알았겠지. 그리고 다음날 그 김 PD 만나서 물어봤어. 어제 딸이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망했다고. 딸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딸 방에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일기를 본 거예요. 일기를 봤더니 꼼꼼하게 썼는데 오늘 아빠가 다니는 KBS 처음 가봤다. 의리의리하게 크고 장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탤런트 누구도 보고 다 쓰고 그리고 뭐냐면 방송하는데 아나운서 누구도 보고 뭐 윤 박사님도 말씀 너무 잘하시고 쫙 갔다 온 거 다 쓰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죽이는 겁니다. 아빠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다. PD는 미리 다 짜놓고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날 특별히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가끔 PD 생각을 하면 그 PD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딸은 그 아빠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나영석 PD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뭐 재수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해외 여행 자유화 붐이 일어나가지고 배낭 메고 전 세계 돈 몇 푼 가지고 싸돌아 다닌 거예요. 이게. 싸돌아 다니다가 결국 그게 쌓여가지고 대박 난 게 다 뭐냐면 1박 2일 삼시세끼 꽃바다 시리즈가 전부 뭐예요? 전부 배낭 메고 여행 다니고 먹는 건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좀 멋지게 살려면 싸돌아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싸돌아 다니는. 집에만 있으면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사실은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만나면 2번을 놀라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박식한 분이고 진짜 박식한 분. 무슨 얘기를 꺼내도 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요. 문학에 대해서 얘기해도 알아요. 일본 문학 얘기해도 알아요. 그 다음번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요.
심지어 이태리 사람을 만나니까 이태리 말로 해. 이태리어도 하십니까? 내가 언어학도 하고 기어학을 좀 해봐서 어느 정도 한다고. 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선 박식해. 두 번째 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박식한 정도가 아니고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연형표로 다시 나와.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놀랄 일이죠. 자, 이현우 교수님이 저한테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앞으로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뜰 거야.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서 현대인이 다 애로워진다고 앞으로. 애로워지면 다 소통을 찾고 공감을 찾고 할 텐데 음식 문화가 원래 최고의 소통이야. 그리고 음식 먹는 게 최고의 공감이고 그거 뭐라고 앞으로. 근데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맨 먹방 안에 먹방. 먹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믿지는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뭔 줄 알아? 먹여주고 먹어주는 사이가 제일 가까운 거야 이게. 엄마하고 아들이 왜 가까운 줄 알아? 10달 뱃속에 넣어 있어서 가까운 게 아니고 젖을 먹여주고 애 키우면서 계속 밥을 먹여주기 때문에 먹여주고 먹여주는 관계는 이건 최고의 관계라고. 젖을 옛날에 몇 살까지 먹였어요? 애들 3살까지? 6살까지? 우리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뛰어간 놈이 있어. 젖 먹으려고 뛰어간 놈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한 너댓 살까지 먹은 애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 옛날에 하면 더 먹었을지도 모르죠 이게. 그래서 이거 떼느라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뭐 쓴 것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달 뱃속에 있다가 젖을 먹이고 밥을 그냥 먹여 또 다 씹어서 그냥 갖다 넣어주고 먹어주고 먹여주는 사이가 원래 그렇게 조물주가 만들 때 가장 공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생존에 또 말하자면 기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건지 식사나 같이 합시다는 얘기는 맛있는 거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친하게 지내자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자,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며칠날 예방 나가요. 그러면 부모한테 예방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빠하고 엄마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아빠는 뭐냐면 이놈 오면은 한 잔 꺾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바로 뭐냐면 시장 보러 다니는 거예요. 시장. 얘 뭘 먹여야 되나 얘를. 얘가 제일 좋아할 게 뭘까? 이러고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또 제일 잘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이놈이 딱 아들이 오면 몇 시는 관계가 없어요. 점심 때고 오후고 오밤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차려놓고서 빨리 먹으라고 빨리. 근데 아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걸 유심히 본다는 거죠. 엄마가. 보면서 뭐냐면 음식을 따라서 아들 뱃속으로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서 밥통 속에 들어앉아있대. 밥통 속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봤을 때 완전한 공감이 된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음식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대인관계도 까탈스럽고 음식도 잘 먹는 사람이 성격도 무난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식객은 배신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밥 먹여준 사람은 절대 배신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왜 가정이 해체됐냐?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요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혼밥족이라고 아시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혼밥족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그게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새 무슨 뭐 글도 하나 쓰고 있는데 뭐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문사에서 기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칼럼 써달라고 하는데 저 어제 좀 쓰다가 말았어요. 이제 완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일쯤. 뭐냐면 누구와 밥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 지혜로운 자와 밥을 먹느냐 돈을 가진 자와 밥을 먹느냐 그 다음번에 인격이 인품이 좋은 사람과 밥 먹느냐 깡패하고 먹느냐 악당하고 먹느냐 사기꾼하고 먹느냐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끔찍한 건 뭐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외롭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외로움을 타고 이러는 거죠. 이혜령 교수님 말씀도 기억이 이런 것도 나네요. 보니까 옛날에는 유학을 외국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외국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똑똑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친척이 있으면 친척 집에 맡기고 친척이 없으면 하숙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고 연고대 뭐 이대숙대 하숙집에 보내는데 이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특히 남자들 그때 뭐 여자분 남존여고 있을 때니까 남자들 똑똑한 애들 전교 몇 등 한 애들 전부 다 서울 보내서 하숙집에 보냈더니 결국 전부 하숙집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숙집 딸이 이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어쩔 재간이 없이
같은 밥 차리고 같은 밥상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숙을 외치겠어. 남의 자식 데려다가 빨래해주고 밥 먹이는 게 쉬워. 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한 건데 하숙을 쳐서 가게에 보탬 된 것보다 진짜 보탬이 된 거는 야무진 사위를 얻은 것이 진짜 그게 보탬이 된 거라고. 그래서 서울대 앞에서 하숙 치던 집안 중에는 안 풀린 집안이 없다고. 당신가 조사해봐.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책에서는 본 적이 없는,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없는 이어령표의 독특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융복합 창조력이 뛰어난 분이구나. 요새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을 호모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 우물만 깊이 팔아. 한 가지만 똑바로 알면 된다. 뭐 전문 용어로 핵심 역량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싸이라는 사람도 옛날 같은 게 불량 청소년 아니에요, 이거 거의? 세상이 변해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난을 많이 체험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돈벌이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손발 육체 노동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감성 경제인데 경제 흐름도 바뀌어요. 국민 총생산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국민총 매력지수. 국민총 매력지수는 뭐냐면 매력이 높아서 사람과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게 번 돈을 어디다 쓰나 봤더니 매력이 있는 곳에 가서 쓰는 거예요. 관광지가 대표적인 데죠. 관광지 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나, 재밌고, 그러고 보니까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다 뭐냐면 쓰려고 버는 건데 어디가 쓰느냐 이게. 돈 쓰면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돈을 가서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지방에 제가 가끔 강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방이 발전하려면 매력이 높아서 돈과 사람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매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핵심적인 매력입니까? 자, 어트랙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시의 매력 10가지는 뭡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밖에서 알아야 돼, 밖에서. 그래서 사람이 찾아와야 된다. 매력이 있으면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요. 자, 아가씨가 매력이 있으면 연애할 때 어때요? 총각들이 몰려들어요.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온다니까 이게. 자석처럼. 이걸 잘 봐요. 한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계량화한 지수가 이게 국민총 매력지수인데 이게 바로 국민 생활 양식, 가치관, 미적 감각, 철학, 이미지, 기타 등등등에서 결정이 된다. 매력이죠, 매력. 제가 일본에 마침 출장 간 길에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5일 동안 나갔다 왔는데 상대방 초청으로 어떤 호텔을 갔는데 꽤 오래된 호텔이고 좀 비싼 호텔입니다. 근데 호텔 안에 식당, 양식당이 있는 게 아니고 호텔 밖에 우리 같으면 전통 한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380년 된 거예요. 이거를 어디 있는 걸 뜯어가지고 와서 그 호텔 정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전통 그대로 옛날 그대로 한옥 복원하듯이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음식을 파는데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비싸도 사람들이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 들어가서 접대를 하고 그 다음번에 평생 잊지 못하게 기억이 남는다. 그냥 일반 호텔 식당이야 우리 신라 호텔 가나 뭐 인터컨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딱 느꼈죠. 매력 장착을 이렇게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구나. 매력이라는 것 자체가 도깨비 매자입니다. 매자. 도깨비 매자. 여러분들 도깨비가 뭔지 아시죠? 도깨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홀린다고 그러죠. 홀려. 자, 도깨비 매자인데 이성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게 이게 도깨비인데 매력이라는 건 역자가 붙어가지고 도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래 가사에 어쩐지 나는 좋아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이 매력이 왜 그 남자가 좋아? 왜 그 여자가 좋아? 그거 부모가 아무리 충고해도 내가 볼 때 이놈 뭐 능력도 없는 데다가 돈도 못 버는 데다가 인물도 신통치 않고 뭐가 좋다는 거야 이게. 백수건달 같은 놈인데 그거 부모 얘기고 딸이 볼 때는 어딘가 매력이 포인트가 있으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깨비처럼 홀려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눈에 뭐가 뒤집어 씌운 것 같다 그러는데 원래 도깨비가 뭐 뒤집어 씌우게 만들어 놓는 거지. 매력의 뜻이 뭐냐면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 자, 매력이 왜 중요하냐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존중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기회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얻기 힘든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게 끝내주죠 이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도 용서받는다. 이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받지 못할 호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을 감싸주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위해 애써준다. 그리고 미심쩍은 일이 있어도 선의를 해석한다. 논문에 나와있어. 논문에. 여러분 기억이 생생할 때 김현희 기억 안 나요? 칼기 폭파본 김현희.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세계가 경악을 한 민항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이제 체포를 해서 혹시 자살할지 모르니까 원래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다 뽑아내고 독약 다 캡슐 뽑아내고 입에다 자갈 물려가지고 딱 내려와서 이제 그 보여주고 그 다음번에 옆에 앉혀놓고 사건 전모 발표하고 근데 이거 얼마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냥 살인도 아니고 이건 뭐 대량 살인을 한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범죄자죠. 근데 그때 엉뚱한 데로 흘러가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 보더니 뭐라 그래. 역시 남남북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김현희가 인상이 아주 무섭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겼더라면 아마 그때 열흘이 싸늘하게 식어서 바로 갔을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판사들한테 교육시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혹 효과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딱 봐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하고 닮았어.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부드럽게 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하고 닮았어. 그럼 또 안 좋게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세상 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매력이라는 게 이게 도깨비처럼 이성과 관계없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 효과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매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매력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뭘까요? 여자들. 남자하고 달리. 그것도 저기 일찍 알아서 해야 됩니다.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 본능이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저 와이프 화장품 계속 사다 주고 더 좀 점수도 땄을 텐데 옛날에 저는 와이프한테 어지간하면 그만하고 가자고. 부부도 뭐 어디 나갈 때 보면 끝없이 두드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저같이 승질 급한 사람은 뭐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끝난 게 이번엔 속눈썹도 짓고 있고 제가 그거를 총각 때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몇 시까지 부부 동반 어디 딱 하고서 저는 후다닥 입으면 끝 안 해요. 그 옆에 앉아서 서서 기다리는 게 시간이 더 이게 짜증난단 말이죠. 그 화장을 유심히 봤더니 정말 불편한 짓을 하는구나. 또 어떨 때는 뭐 화장 안 해도 이쁜데요? 뭐하러 저걸 한단 말인가? 한다고 차이가 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뭐냐면 화장은 수천 년, 어쩌면 만 년 이상 내려온 진화 심리학적. 화장을 해야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쌩얼로 나가려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때 조금 화장품을 사다 줬으면 얼마나 칭찬받고 살았겠어요. 자, 1인당 GDP가 15,000달러 넘어가면 기능이 중요한 게 핸드백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디자인, 브랜드 파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봤어요? 핸드백 딱 보더니 이거 얼마짜리 계산하는데 이거 가죽하고 고리하고 등등해서 얼마, 요 가공비 얼마, 그 다음 광고비 얼마, 플러스 마진 얼마 해서 대략 얼마 나오는 게 정상이겠구나. 이렇게 따지면 핸드백 못 사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딱 뭐냐면 브랜드가 매력적인 거 아닌가. 전지현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송혜교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보고 사는 거지. 그거 사면은 심리적 만족감, 매력을 파는 거예요. 매력.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핸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자들이 옷을 잘 입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와이프가 옛날 주장이 패션의 완성은 핸드백에 있지
옷은 관심이 없고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백과 구두. 근데 그것도 제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일인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 여러분 보면 어디다 다 갖다 돈 쓰느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놀고 관광 가고 스포츠 쫓아다니고 연애하고 다 예술 가고 이런 데다 쓰는 거지 돈을 왜 버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자, 매력 산업이 뭐냐면 기존 산업에다가 매력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매력 자체를 팔든가 이게 매력 산업이에요. 태양의 후예 매력 산업, 음악, 예술 다 매력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주말에 예식하러 가는데 인테리어도 멋있고 음악도 좋고 분위기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어디 싸고 많이 주는 데 가려고 안 해요. 옛날에는 뭐냐면 싸고 많이 주는 데 최고죠. 이게 그만큼 이제 세상이 변한 거죠. 그리고 성형수술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자, 앞에 계신 분들 네 분이 계시는데 딸이 코 수술을 해야겠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하면 찬성해 반대. 뭐 얘기할 것도 찬성이라도 찬성.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 저 한 10년 전에 제가 책 준비하면서 바로 그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니 눈 조금 크게 하고 이런 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니까 제가 볼 때 눈 작은 사람한테는 복음이라고 이게. 지금도 이거는 저는 조심하는 게 뭐냐면